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의 1차 탈락팀이 이번 주 가려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에 참여한 5개 팀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고 곧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차세대 나노 반도체 입자의 표면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겉면에 생기는 미세한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표면의 화학 반응을 조금씩 일어나도록 조절하는 에칭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반려인구가 확산하면서 반려동물이 먹는 식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맛과 영양을 고려한 식품 개발에 국내 업체들이 나서고 연구소도 문을 열면서 K-펫푸드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한 교육기업이 서울대학교에 자연과학 연구를 위해 1,000억 원을 기부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척박한 연구 환경에 마중물이 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의 1차 탈락팀이 이번 주 가려질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에 참여한 LG AI연구원, 네이버 클라우드, 업스테이지, NCAI, SK텔레콤 등 5개 팀에 대한 평가를 곧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심사 완료 뒤 1차 탈락팀 발표는 사업 주관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과기정통부 사이의 소통에 따라 하루 이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팀은 정부의 GPU, 데이터, 인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최근 일부 참가팀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중국 인공지능 모델 소스를 사용하면서 기술 독자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지금 인공지능 기술의 심장이라 불리는 데이터 센터를 들여다보는 기획보도 3번째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먹는 막대한 전력의 40%는 냉각에 쓰이는데 이를 위한 대규모 장소와 기술을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광산, 해저에 이어 우주까지 냉각 전쟁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디어 최적의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지구의 위성이자 태양계 가장 안쪽에 있는 위성 달. 3년 전 만우절, 달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영상을 공개했던 네이버. 농담이었던 구상은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달 미국 스타트업의 첫 위성 데이터 센터로 돌린 언어 모델 젬마가 우주에서 메시지를 보내온 겁니다. 영하 270도 평균 온도에 24시간 무한한 태양광이 우주 데이터 센터의 무기입니다. We can then run large radiators to dissipate that heat in infrared out into the vacuum of space, rather than having to boil off huge amounts of fresh water, which is how terrestrial data centers keep cool. My expectation is that within 10 years, almost all new data centers will be being built in space. 데이터 센터를 지하에 만드는 건 이미 찾아온 미래입니다. 노르웨이의 탄광 데이터 센터는 가장 유명한 친환경 시설 중 하나로 빙하에서 나온 차가운 물을 냉각수로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폐광을 이용한 AI 데이터 센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남 장성 건동 광산입니다. 폐광을 활용하면 지하 공간의 자연 냉각 효과를 이용해 AI 데이터 센터가 내뿜는 열을 잡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사라진 탄광으로 죽어가는 지역을 AI가 살릴 수 있을 거란 기대 때문에 지자체들이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지하수 같은 수자원을 끓여다가 냉각수로 쓰기도 좋아서 그야말로 데이터 센터 구축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기로 열을 잡는 공냉식에서 액체로 열을 잡는 수냉식으로 냉각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에칭 냉각 도입 시 엔비디아와 같은 주요 하드웨어 제조사로부터 공식적인 워런티를 잃을 위험이 크다는 점이고, 또 쿨링 성능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액칭 냉각뿐만 아니라 DLC라고 하는 액체 직접 적송 냉각 방식이 더 유리하다는 기술적 전에도 존재하고, GPU는 전기를 빨아들이고 열을 내뱉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더 높은 성능의 GPU를 더 많이 쓸수록
지하와 우주를 넘나드는 냉각 전쟁이 인공지능 발전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석입니다.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조힘찬 교수팀이 차세대 친환경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나노 반도체 입자인 인듐 포스파이드의 표면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인듐 포스파이드의 표면은 모든 입자가 똑같은 크기와 구조를 가져 이론적으로는 밝은 빛을 내고 디스플레이를 더 선명하게 만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겉면에 생기는 미세한 결함 때문에 빛이 잘 나지 않았는데 연구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면의 화학 반응이 조금씩 일어나도록 조절하는 에칭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1% 미만에 불과했던 반도체의 빛 효율을 18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인구가 확산하면서 반려동물이 먹는 식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양은 물론 맛까지 고려한 식품 개발에 국내 업체들이 나서면서 K-펫푸드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빛의 파동을 이용해 반려동물이 먹을 음식의 영양소를 분석합니다. 반려동물이 씹었을 때 얼마나 잘 부서지는지도 파악해 씹는 맛에 대한 연구도 진행합니다. 반려인구 1,500만 명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식품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단순한 사료가 아니라 맛과 영양도 고려한 반려동물용 식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특히 기존의 사료가 대부분 해외 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국내 반려동물의 생활 환경을 고려한 식품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250여 가지의 분석 장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식습관과 한국적인 환경에 맞는 펫푸드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요. 최근 조사 결과 반려동물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양육비는 월 평균 19만 4천 원, 이 가운데 절반이 식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 반려동물 식품 시장은 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R&D나 기타 수출 지원 같은 것도 정부가 적극 나서서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반려동물 식품에 대한 다양한 연구 개발로 단순한 사료 산업이 아닌 맛과 영양을 모두 고려한 K-펫푸드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우리나라 자연과학 연구 환경을 바꿀 대규모 민간 투자가 나왔습니다. 국내 한 교육기업이 서울대학교에 1,000억 원의 연구기금을 기부하면서 필즈상과 노벨상 인재 양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한국인 자연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는 아직 없습니다.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 역시 지난 2022년 서울대 수리과학부 허준희 교수의 수상이 처음입니다. 국내 자연과학의 저변은 여전히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한 교육기업이 자연과학의 미래를 향한 파격적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서울대에 1,000억 원의 연구기금을 기부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가장 기본은 공학 이전에 자연과학입니다. 수학과 자연과학에 기초하지 않은 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늘 돈 만드는 연구,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양측은 협약식을 열고 필즈상과 자연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목표로 연구비 지원과 연구공간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단기 성과에 쫓기기보다 장기간 몰입할 수 있는 기초과학 연구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울대는 이를 계기로 수학과 물리, 화학과 생명과학 등 자연과학 전반의 연구 기반을 끌어올리고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연구자들이 기초과학 연구에 안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학문적 성과가 축적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투자가 척박한 국내 자연과학 연구 환경에 마중물이 돼 필즈상과 노벨상의 결실을 맺는 토양을 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으로 알려진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 사용이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염증성 장질환 환자 가운데 마약성 진통제인 만성 오피오이드 사용자가 2010년 242명에서 2021년 2,398명으로 약 10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크론병 환자의 만성 오피오이드 사용 비율이 10여 년 사이 약 4배 증가해 궤양성 대장염 환자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생물학적 제제나 소분자 제제를 활용한 상급 치료를 받은 환자 중 크론병 환자의 60.8%,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50.8%가 1년 안에 만성 오피오이드 사용에서 벗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존제 성분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된 애경산업의 중국산 치약 약 2,500만 개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경산업은 2023년 4월 이후 제조된 일부 제품에서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 성분이 확인됐으며 전체 물량 3,100만 개 가운데 물류센터 보관분 600만 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시중에 풀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중에 유통된 제품의 82%가 4g 용량의 일회용 제품 등으로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18%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수 대상은 2080 베이직 치약과 2080 데일리 케어 치약 등 6종으로 중국 도미가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수입 판매한 제품입니다. 트리클로산은 국내에서 2016년부터 구강용품 사용이 금지된 성분입니다. 최근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며 식물 루바브 성분을 내세운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반 식품 대부분은 실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루바브 뿌리에서 추출하는 기능성 성분이 거의 없거나 아예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며 판매되는 루바브 제품입니다. 소비자원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을 제외한 일반 제품 10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갱년기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기능 성분인 라포티신은 루바브의 뿌리에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들은 루바브 전체, 잎과 줄기를 포함한 그냥 일반 식품이었습니다. 뿌리에 있는 라폰티신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를 가져 여성 갱년기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추출에 비용이 많이 들자 업체들은 루바브 뿌리가 아닌 식물 전체를 추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 대상 제품에는 라폰티신이 거의 들어있지 않거나 하루 섭취량 기준 최대 0.03mg 수준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기준인 2.52mg의 약 1%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사실상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인데 광고는 달랐습니다. 조사 대상 10개 제품 가운데 8개 제품이 갱년기 영양제, 갱년기 증상 완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과 같은 그 효능 효과를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 광고는 그 제품의 효능 효과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들의 부당 광고 삭제와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루바브 일반 식품에 대한 추가 점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원은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넣은 정상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구분된다며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기능성 원료 함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의료계 최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040년에 의사가 최대 18,000명 과잉 공급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자체 조사 결과 2035년에 최대 13,967명, 2040년엔 17,967명까지 의사가 넘칠 수 있다며 이를 의대 정원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가 2040년에 의사가 최대 11,136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추계위는 즉각 설명 자료를 내고 의협이 분석에 활용한 의사 노동량 환산 기준은
공식 통계나 행정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공신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내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날 경우 증원 인원은 지역의사제 선발에 우선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보정심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의대 모집 인원 3,058명을 초과하는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시키는 제도입니다. 보정심은 다음 주 회의에서 의사 규모 검토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담배와 관련한 중요한 판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열리는데요. 배상 소송에서 매번 담배 회사 손을 들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다른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 담배 판매 1, 2, 3위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기 흡연 뒤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3,400여 명에게 지급한 진료비 533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2020년 1심은 완패였습니다. 재판부는 흡연과 암 발병 인과관계, 표시상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공단을 직접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 코리아는 원심 굳히기에 주력했습니다. 흡연 위험성을 부정하거나 은폐하지 않았고 폐암과는 상관관계일 뿐 법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흡연이 흡연자의 선택과 판단에 따른 거라는 판례도 내세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호흡기 뇌과 전문의인 이사장이 직접 나서 반격했습니다. 흡연자의 소세포 폐암 발병률이 비흡연자의 54배라는 연구 결과 등을 제시해 담배와 폐암의 인과관계를 부각했습니다. 담배 회사들이 추상적인 경고 문구로 위험성을 감췄고 자연 친화 이미지를 만들어 유해성을 희석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일부 승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상고는 무조건 갈 거고 저희가 상고 이유서까지 지금 벌써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은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항소심 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은 물론이고 담배 해약에 대한 엄청난 인식 변화가 뒤따를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후속 조치로 해지 위약금을 면제한 지난 2주 동안 31만 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탈했습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KT가 해지 위약금 면제를 시행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KT에서 이탈한 가입자는 31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월 SK텔레콤이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준 열흘 동안 16만 6천 명이 이탈한 것보다 87% 더 많은 가입자가 옮겨간 셈입니다. 해당 기간 이탈 가입자 수를 모두 반영했을 때 KT는 23만 8천 명이 순감했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16만 5천 명과 5만 5천 명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간 취업자가 2년 연속 10만 명대 증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청년층 취업자는 18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해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연간 취업자는 재작년 15만 9천 명에 이어 2년 연속 10만 명대 증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7만 8천 명 줄며 3년 연속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34만 5천 명 늘었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 취업자는 3년 연속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지만 막상 일자리를 다시 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기도가 베이비 부머 세대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 지원 사업을 도입했는데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20년 가까이 연료전지 연구소에서 일했던 이정호 씨는 지난해 은퇴 후 경기도의 한 스타트업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 30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후배 직원들의 기술적 부족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경력하고 지금 현재 여기서 있는 거하고는 많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근무하는 데 있어서는 뭐 큰 애로사항이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인력난에 시달리던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백전노장의 합류는 큰 힘이 됩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인원 구인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리고 경험 많은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은퇴자나 시니어분들을 이런 좋은 제도를 통해서 모실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활용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중장년에겐 재취업의 기회를, 기업엔 경험 많은 인력을 연결해 주는 게 경기도의 라이트잡 사업입니다. 정년 퇴직한 중장년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월 4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단순 노무가 아니라 연구와 마케팅 등 양질의 일자리를 연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참여한 기업은 600여 곳, 재취업에 성공한 베이비 부문은 2,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직무 임금 요건 이원화를 통해서 고용유지를 향상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을 발굴하고 직무 컨설팅을 하여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원기간 확대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중장년 고용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송도 킥보드 사고 등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킥보드 대여업체가 처음으로 무면허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대여업체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상황을 방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세현 기자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인도를 건넨 모녀를 그대로 덮칩니다. 2살배기 아이를 지키려던 30대 엄마는 이 사고로 중태에 빠졌다가 겨우 의식을 찾았는데 뇌 손상으로 현재까지도 기억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력 장애가 좀 있다. 정신적인 부분이나 이런 쪽 장애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재활하고 있습니다. 킥보드를 몰려면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고를 낸 중학생 2명은 무면허였습니다. 이후 경찰청은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대여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죄 처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경기 남부경찰청은 2달여 만인 지난 8일 관내에서 가장 많은 무면허 운전자가 단속된 개인형 이동장치 PM 대여업체 A사를 무면허 방조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PM 대여업체가 무면허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A사가 PM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채 플랫폼을 운영했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면허 운전자뿐 아니라 방조한 업체에 대한 처벌까지 한 발 나아갔지만 처벌 수준이 미약하다는 한계는 여전합니다. 무면허로 PM을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는데 형법상 방조범의 형이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높을 수 없어서 A사에는 이보다 더 낮은 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PM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의 처벌 수위를 높여 업체들의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